69 통장을 열었을 때 내 노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둑이냐고요? 아니요.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은 제가 평생 지켜온 딸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미루면 위험하다고 했지만 딸은 말했습니다. 그 돈 이미 다 계획이 있어.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엄마가 아니라 자식의 ATM이었구나. 그런데요. 그날 이후 제가 내린 선택 하나가 딸의 인생도 제 남은 인생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난 뒤 비로소 나를 선택한 한 노모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야기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과연 부모의 사랑은 어디까지여야 했을까요? 나는 정말 평범하게 산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오선자 69. 젊을 때는 동네 시장 반찬 가게에서 30년을 서서 일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국민연금과 작은 적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된장찌개 끓이고 저녁엔 홀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 트로트 가요 무대를 보는 게 전부였던 살. 화려하진 않아도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선자씨.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인생에서 나를 진심으로 챙겨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친구들은 하나둘 건강을 잃어갔고 딸아이는 그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은 병원에 갈 돈을 찾으러 오랜만에 통장을 꺼낸 날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야 했거든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시큰거리는 게 이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밀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번 달 연금 들어왔으니 병원비 정도는 충분하겠지. 그런 안심 속에서 직원이 건네준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잔액을 보는 순간 나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800만 원. 1년치 적금과 몇 달간 아껴 모은 생활비까지 합쳐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고작 15만 원. 뭐야 이게. 내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돈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니까요. 병원비는 물론이고 밀린 관리비, 겨울 난방비,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비상금까지 전부 거기 있었습니다. 혹시 도난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난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니요.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하나, 누가, 왜, 어떻게라는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나는 식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화를 낼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통장이 비어 있다는 건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미래가, 내 안전망이, 내가 의지할 마지막 것이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답이 저 이름 석자 안에 있다는 것을. 딸 지연.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예감이 틀렸기를 제발 다른 사람이기를 바라면서. 거래 내역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은행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 2달간 정기적으로 인출 기록이 있으시네요. 한 번에 100만 원씩. 총 8차례.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족. 그래요, 가족이었습니다. 인출 장소가 어디죠? 강남구 역삼동 ATM입니다. 매번 같은 곳에서. 역삼동.
딸 지연이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니길 바랐습니다. 내 딸이 그럴 리 없다고 뭔가 오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지연아, 엄마 통장에서 돈 뺐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말 안 하고 쓴 건 미안한데 나한테도 인생이 있잖아. 딸의 목소리는 미안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처럼. 지연아, 그게 엄마 노후 자금이었어. 병원비도. 엄마는 연금 나오잖아. 나는 지금 당장 급한 거였어. 자격증 학원비 내야 하고 친구 결혼식도 있고. 엄마, 나만 이렇게 살 순 없잖아.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말하면 엄마가 줬어. 또 우리 형편애라고 했을 거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늘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빌려간 게 아니라 훔쳐간 거였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언제까지 네 뒷바라지만 할 순 없어. 너도 이제. 그래, 알았어. 나중에 갚을게. 지금은 바빠서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허망했습니다. 나한테도 인생이 있잖아. 내 딸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한테는 인생이 없는 걸까요? 69살 엄마에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없다는 걸까요? 그날 저녁 나는 냉장고 앞에 서서 딸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한 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7살 지연이. 그때는 엄마 손만 잡으면 세상이 다 행복하다던 아이. 그 아이가 어느새 엄마 통장을 털어가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유독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김밥에 과일, 주스까지 싸왔는데 나는 삼각김밥 2개가 전부였습니다. 지연이는 그걸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남들 엄마처럼 못해줘? 그날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반찬을 팔아야 했던 내가, 여유롭게 김밥을 쌀 시간도 돈도 없던 내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학원을 다니는데 지연이만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명품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애들 사이에서 지연이 신발은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였습니다. 엄마, 나도 좀 학원 보내줘. 수학 너무 어려워. 지연아, 미안해. 조금만 참아. 엄마가 돈 더 모으면. 하지만 그 조금만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지연이는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딸은 방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가난해서. 맞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더 능력 있는 엄마였다면, 더 많이 벌 수 있었다면 딸의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더 미안했고 더 많이 주려고 애썼습니다. 대학 재수 비용, 삼수 비용,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 비용. 10년이 넘도록 나는 딸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시장 일이 힘들어도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내 딸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언젠가부터 딸의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이번 달 좀 급해. 50만 원만 더 보태줄 수 있어? 엄마, 친구 결혼식 축의금이랑 옷 사야 해서 100만 원 필요해. 엄마, 자격증 시험 학원비가 200만 원인데. 나는 매번 그래, 알았어라고 답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 제대로 못해준 게 미안해서 지금이라도 채워줘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 지연이한테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니오? 애가 버릇이 없어지겠소. 그때마다 나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미안한데. 우리 딸 불쌍한 거 모르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미안함으로 묶어둔 거였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 미안함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명절 때도 그랬습니다. 다른 집 딸들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데 지연이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오히려 엄마 명절 보너스 좀 줄 수 있어? 라고 손을 벌렸습니다. 나는 웃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속으로는 서러웠지만 딸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해준 게 미안해서. 그 말이 주문처럼 내 입에서 반복됐습니다. 딸은 늘 받는 쪽이었고 나는 늘 미안한 쪽이었습니다. 주고 또 줘도 모자란 것 같았습니다. 친구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선자야, 내 딸 40이 넘었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언니는 몰라.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힘든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무릎 수술도 미루면서 딸 돈 대주는 게 말이 돼?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내가 엄마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나는 평생을 미안한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통장이 텅 빈 걸 확인한 후에도 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내가 힘들면 엄마가 참으면 되지.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마지막 남은 내 노후를 건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평생 나한테만 미안하게 살았을까? 통장 사건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를 펼 수조차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동네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오선자님, 이거 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지금 상태로는 걷는 것도 곧 힘들어질 겁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권합니다. 수술이요? 그게 꼭 필요한가요? 네, 이미 진통제로 버티실 단계는 지났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보험 적용받으면 한쪽에 300만 원 정도, 양쪽 다 하시면 6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재활 치료비는 별도고요. 600만 원.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15만 원. 이번 달 연금 받아봤자 50만 원. 어떻게 해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선생님,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악화됩니다. 결국엔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오선자님, 아직 69이시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건강하게 사셔야죠.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69에 무릎 하나 고치는 돈도 없다는 게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 꼴이라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딸 지연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엄마가 아프다는데 모르는 척하겠어? 손가락이 떨렸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엄마, 왜요? 바쁜데. 지연아, 엄마가 병원 갔다 왔는데 무릎 수술을 해야 한대. 그래요? 그럼 하세요. 너무 무심한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수술비가 6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엄마 지금 통장에 돈이 없잖니. 그래서 말끝을 흐리자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거 지금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아니, 빌리는 거지. 나중에 연금 받으면 조금씩 갚을게. 아니면 반만이라도. 그때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 그 돈 내가 이미 계획 다 세워놨는데 지금 다시 달라고 하면 곤란해요. 나도 학원 등록하고 자격증 시험 준비해야 하고. 엄마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아프다잖아. 수술 안 하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대.
그럼 국가에서 해주는 지원금 같은 거 알아보세요. 요즘 노인 의료비 지원 많잖아요. 나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지연아, 엄마,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한다니까요. 맨날 엄마 뒷바라지만 할 순 없어요. 40년 넘게 살았는데 내 인생은 언제 사냐고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래. 그럼 100만 원만. 엄마, 지금 안 들려요? 없다니까요. 그 돈으로 내가 뭘 할 건데 지금 바꾸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바빠서 끊을게요. 나중에 얘기해요. 또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한참을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귓가에서 딸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한다. 엄마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딸도 인생을 살아야죠. 하지만 나는요? 69 엄마는 아파도 참고 수술이 필요해도 미루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날 저녁 나는 냉장고에서 된장찌개를 데워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딸에게 뭐였을까? 엄마였을까? ATM이었을까?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딸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병원 일이 있고 며칠간 나는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릎은 점점 더 아팠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땐 난간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쉬어가며 올라가야 했습니다. 동네 경로당 친구 경숙이가 물었습니다. 선자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전부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보내줄 수 있어? 친구 생일 선물 사야 하고 옷도 사야 해서. 50만 원만. 문자를 읽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술비 600만 원은 없다고 하면서 친구 선물 살 50만 원은 달라고요? 엄마 무릎보다 친구 생일이 더 중요한 건가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써야 하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한 글자씩 눌렀습니다. 지연아, 미안한데 엄마도 지금 여유가 없어.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딸의 요구를 거절한 순간이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엄마, 농담이죠? 연금 나오잖아요. 50만 원도 없어요? 지연아, 엄마 이번 달 병원비 내고 나니 정말 없어.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이기적일 줄 몰랐네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기적? 내가? 30년을 시장 좌판에 서서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딸 뒷바라지 한 게 이기적이에요. 무릎이 아파 수술이 필요한데도 딸 학원비 먼저 챙긴 게 이기적이라고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 요즘 왜 이래? 지연아, 엄마도 사람이야. 아프고 힘들어. 엄마는 맨날 아프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이에요? 나는 지금 당장 급한 거라니까요. 지연아, 엄마 수술비 600만 원도 없는 사람이야. 50만 원도 없어. 그럼 대출 받으세요. 엄마 신용으로 충분히 나오잖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대출이요. 나도 맨날 대출 받아서 살아요. 엄마만 힘든 줄 알아요? 지연아, 엄마가 69이야. 누가 이 나이에 대출을 해줘?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평생 엄마 돈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나도 나름 자립하려고 노력하는데. 딱 50만 원만 해달라는데 그것도 안 돼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없다. 뭐라고요? 없어. 너한테 줄 돈 없어. 처음으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변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실망이에요. 나 이제 엄마한테 기대 안 할게요. 평생 날 위해 산다고 해놓고 정작 필요할 땐 이러시네요. 지연아, 엄마가 평생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해준 만큼 돌려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저는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자식한테 짐 되는 부모는 안 될 거예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이제 연락 안 할게요. 엄마도 편하게 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안 났습니다. 늘 딸 앞에서 울고 미안해하고 빌던 내가 이번엔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나는 딸에게 엄마가 아니었구나. 그저 돈 나오는 기계였구나. 필요할 때만 찾는 ATM이었구나.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혼자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그럼 나는? 오선자는 누구였을까? 잔을 비우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기로. 더 이상 구걸하지 않기로. 딸이 연락 안 한다면 나도 안 하는 거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보는 거야.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선자, 이제 내 인생 살아. 평생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나 자신뿐이었습니다. 딸과 통화를 끊은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무언가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죄책감일까요? 의무감일까요? 그게 뭐든 간에 이제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 가득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69.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얼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오선자,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기존 계좌는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습니다. 가족분과 공유하시던 건가요? 네. 이제는 혼자 쓰려고요.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새 통장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통장은 오롯이 내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 다음은 휴대폰 대리점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쓰던 가족 결합 요금제를 해지했습니다. 어머님 단독으로 하시면 요금이 좀 올라가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제 돈은 제가 쓸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딸 명의로 자동이체되던 보험료, 통신비, 각종 구독 서비스들. 하나하나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45 먹은 딸이 왜 휴대폰 요금을 엄마 카드로 내야 합니까? 왜 넷플릭스를, 유튜브 프리미엄을 엄마 돈으로 봐야 합니까? 이제 내가 벌어서 내가 써.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담아뒀던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요양보호사 교육센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교육 신청하고 싶어서요. 아직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9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나이에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이 나이라서 해야 해요. 다음 주 월요일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반, 설렘 반. 69의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 앉아서 연금만 받으며 살 수도 없었습니다. 무릎 수술비도 모아야 하고 앞으로 살아갈 노후 자금도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나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선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녁에 경로당 친구 경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요양보호사 교육 신청했어. 뭐? 선자야, 너 무릎 아픈데 무슨. 언니, 나 딸한테 더 이상 안 빌어먹고 살 거야.
내 힘으로 살아볼 거야. 경숙이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자야. 너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응. 늦었지만 늦은 거 아니야.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지. 언니가 응원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내 편에서 응원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딸 생각이 났습니다. 지연아, 엄마 이제 너 없이도 살 거야.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딸이 그렇게 차갑게 대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착한 엄마 코스프레하며 살았을 테니까요. 휴대폰을 보니 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아. 엄마 인생은 엄마가 살게. 며칠 뒤 요양보호사 교육 첫날이었습니다. 교육장에 들어서니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0대, 60대 초반. 69은 나 혼자였습니다. 어머님 처음이세요? 옆자리 여자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좀 늦게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요즘 70 넘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화이팅 하세요. 강사가 들어오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침상 정리하는 법, 환자 옮기는 법, 기저귀 교체하는 법. 하나하나 배우는 게 신기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나이에 왜 시작하세요? 힘드실 텐데.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그리고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한테도 살아갈 이유가 필요해서요.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기대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나는 69에 처음으로 내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실습 시간에 환자를 들어 올릴 때면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실습 완벽했어요. 강사의 칭찬을 들을 때면 선자 씨 손길이 참 부드럽네요. 동료 수강생의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자격증 시험을 보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 뒤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해냈다. 혼자 있는 집에서 소리쳤습니다. 69에 딴 첫 자격증.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었지만 연락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딸과는 석 달째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휴대폰만 봤습니다. 혹시 연락 왔나 하며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담담해졌습니다. 2달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된 지금은 편안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78 할머니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선자씨 고맙습니다. 딸보다 더 잘해주시네.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나는 딸에게서 그런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일을 마치고 받은 첫 급여. 9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숫자를 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네. 그렇게 넉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딸 지연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넉 달 만에 연락.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손이 떨렸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나였다면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며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시험 또 떨어졌어.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데 나만 이 꼴이야. 그래, 힘들겠네.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해? 예전에 나였다면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라고 했을 겁니다. 돈 걱정 말고 다시 준비해봐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뭐? 엄마는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지.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말할 거야?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응, 그렇게 말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다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맞아. 엄마 변했어. 왜 그래? 나한테 실망해서 그래?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나한테 실망했어. 뭐라고? 69년을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해 산 시간은 없더라. 그게 너무 억울했어. 딸이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의 보험이 아니야.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 거야. 그럼 나는? 넌 네 인생을 살아야지. 네가 원하는 걸 찾고 네 힘으로 이뤄가야지. 엄마 나 무섭다. 그 말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무섭겠지. 하지만 지연아, 넌 할 수 있어. 엄마 딸이잖아. 엄마는 안 도와줄 거야? 응원은 할게. 하지만 대신 살아주진 않아. 전화를 끊기 전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하지. 하지만 이제는 나도 사랑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선자 잘했어. 가슴이 먹먹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로 살아도 괜찮다. 69에 찾은 진실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오선자,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선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선자 씨처럼 살고 계시진 않나요?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던 건 아닌가요? 미안해라는 말을 달고 살면서 정작 나한테는 미안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요? 선자 씨는 69에야 깨달았습니다. 나도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걸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깨달으셔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우리에겐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누군가의 ATM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온전한 나로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미안하다는 이유로 끝없이 퍼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자식을 망치는 일입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안 되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해봐라고 믿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도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아라는 그 용기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감사합니다.